시사 인터뷰 오늘은 유튜브 광주 MBC 보라와 광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온에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 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논란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정일성 논란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추석도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이고 소상공인들 힘든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저희가 논쟁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일에 광주시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광주시에 좀 맡기고 이 논쟁은 좀 빨리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 의도까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이슈들도 있고 또 그를 대처하기 위한 백선엽 장군 동상, 메가더 동상을 세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제 여러 주장들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사안과 저희가 결부시키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이 다른 것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지역 안을 이분시키고 또 소위 이제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할 만큼의 일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정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워낙 오랜 기간 한 2주 정도 이 이슈가 커지면서 시민들께서 그래 우리 지역에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좀 있었지라고 하는 정도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아신 것 같습니다. 정일성이란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주에서 출생해서 마지막은 중국인으로 귀화하셔서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요. 의열단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투쟁의 방식보다는 음악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까지 이제 율성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분의 친가 외가가 모두 독립운동가 가족입니다. 우리 YMCA 가면 오방홀이라고 이제 그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당 네. 그 오방 선생님이 이제 외삼촌 되시는 거고요. 또 형제간도 다들 의열단 활동을 같이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연안파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의 세력도 약간 민주 진영과 좌익 진영과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이분은 연안파 소속으로 김원번 장군과 함께하던 분이어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6.25의 이제 북한 쪽의 일원으로 선전부장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했던 소위 말해서 음악적인 어떤 공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환경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쪽의 이념을 선택한 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공과 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공과 과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광주 시민들도 이분이 북한에 가서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 중국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도 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시민들은 광주 출신의 중국 3대 음악가로서 그의 역할을 좀 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0여 년간 광주 시민들이 그 뜻을 모아온 것이죠. 네. 광주시의 이런 그 문화 관련 교류 사업 이전에 예. 정부 주도의 사업이 꾸준하게 1988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조사하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시작한 일이냐 광주가 시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의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분을 통해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국가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올림픽이 자유주의 진영만이 주로 참여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개념에 있는 국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을 키맨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을 좀 펼쳤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좀 더 이후에는 이제 한중 수교를 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리다가 한중 우호의 아주 대표적인 키맨으로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을 국가가 선택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국립국악원이 관련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또 당시의 문체부 장관은 한중 간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잘 맺어줬다라고 해서 그 부인께 감사패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또 저희가 좀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삶이 한국, 중국 뭐 연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본인의 삶처럼 이후의 삶도 국익이라고 하는 이유로 한중 수교의 매개로서 문화교류의 매개로서 또 관광의 어떤 키로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여러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까지 매도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시대의 아픔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지난 정권들 뭐 노태우, 김영삼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겠죠. 그리고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가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광주시가 2001년도 정도에 정률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는 한 30년 정도 전에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광주가 한 건 이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제를 저희가 이제 한 게 처음엔 남구에서 시작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시가 받아서 광주시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고 그게 한 2003년 4년 이제 이쯤의 상황이고요. 소위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생가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생가가 진짜 어딘가라고 하는 학술 논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생가가 남구에 있기도 하고 또 동구에서의 거주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2018년부터 관련한 생가 복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광주시가 정률성을 접근한 것은 역시 문화교류와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생가복원 사업의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도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악회의 첫 사업비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던 일들을 지방에서도 좀 더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와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또 광주는 중국 총영사관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의 여러 이제 우호적 관계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가 좀 반영된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정일성 역사공원 반드시 저지하겠다. 아직도 변함없는 입장인가요? 이분은 뭐 직을 자주 거셔서 이제 지난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다 이제 여기에도 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법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직을 걸고 말고 하실 문제가 아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된 사안이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역사공원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는 이제 공간입니다. 뭐 역사공원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00평 정도의 이제 공간이고 거기에 예전에 살던 생가 하나를 복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8억의 예산 중에서도 35억 정도가 땅값으로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한 10억 정도가 건물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하나를 만드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10원도 들어오는 사업도 아닙니다. 전에 광주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장관께서 직을 걸고 말고 하실 문제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 보훈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주 MBC 유튜브에 뉴스탠바이를 검색하시면 정일성 논란에 관해서 저희가 해당 기자와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그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역사공원 그 터를 저희가 촬영을 해왔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광주 시민이라면 다 아는 그 공간입니다. 역사공원이라고는 용어가 실은 이제 공원을 말하는 법률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추모 사업이나 기념관 이렇게 생각해서 역사공원이라고 한다기보다 공원을 동네 안에 있는 공원 이제 근린공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생가터였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조성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 중단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 참여해서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어제 이제 주기환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기환 위원장님 정도면 보훈처의 입장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여러 생각들을 담아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해주실 거라고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보훈처의 입장을 그냥 다시 한번 전하시는 상태여서 좀 안타까움은 가졌고요. 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간에 논쟁을 한다면 공청회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역사공원을 중단하라라고 선언하고 이게 이념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공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공청회가 아니라 제목을 뭐로 정하셨냐면 정률성 실체 바로 알기 공청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집회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이 하는 정도의 말씀이어서 저희로서는 주기환 위원장께서 다른 국민의힘의 분들과 다르게 이 지역 문제를 지역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한 2주간의 상황에 보면 광주 지역의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또 지역민들 전직 시장님 3분도 인터뷰를 하셨고 5명의 구청장, 시의회, 시의원 5개 구의 시의원들 모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또 그동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환 위원장님께서도 광주의 이 민심을 잘 좀 받아주시기를 그래서 중앙에 이 문제 해결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단어를 꺼내버리면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이념적으로 가고 있고 광주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규정하면 이기고 설명하면 진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시민을 상대로 또 그런 정치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의 방향성을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함께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행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재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혹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취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매도하고 광주를 고립시키고 또 관제 데모를 막 야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 예스러운 방식이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10년 전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승춘 보훈처 장관이 수십 년간 불러오던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관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고 잘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광주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잘 넘겨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광주시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빨리 좀 더 매진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시청 앞에서의 그 집회를 관제 데모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기사 인터뷰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들이 버스비 차비를 내면서 어떻게 나오겠냐, 우린 보훈처가 불러서 나왔다, 이제 이런 인터뷰들도 쭉 해오셨고요. 이후에 정말 이 많은 차량이 동원돼서 1,200명씩 오시고 500명씩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광주 외의 지역에서 이분들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좀 더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최근에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 반대 광고를 내셨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비용은 4.19가 낼 테니 5.18은 명의만 빌려달라 이런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19 단체가 냈다라고 하는 광고료 이런 것은 누가 정확하게 낸 것인지, 4.19 단체의 원래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한 것인지 재점검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는 그러면 정일성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철회하실 생각은? 철회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48억 원의 생가 복원 사업은 이미 예산도 다 집행이 돼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곳의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시민들과 함께 더 고민해야겠죠. 예를 들면 그분의 생을 어떻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뜻을 기려서 음악 공간으로서 사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제나 동요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워낙 오랜 시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문화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도 이전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습니다. 예. 고려인 마을에는 꽤 많은 7천여 분 이상이 여기 와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는데 때 아닌 이 논쟁 때문에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거기서도 눈치 받고 다른 나라에서 눈치 받고 강제 이주당했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또 눈치를 보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려인 분들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도 해방되지 못한 조국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떠들던 삶으로 마감을 했는데 해방된 고국에서 흉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다시 이렇게 저렇게 떠돌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의 건국절 논쟁에 기인하기도 하고 친일 논쟁, 항일 논쟁과 맥이 닿아 있는 사건이긴 한데 일단 고려인 마을에 계신 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가치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만주군관학교의 선배들일지 신흥무관학교의 선배들일지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잘 가르쳐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모레라서 이거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제 9월 7일에 개막합니다. 예. 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9월 7일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비엔날레관에서 개막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를 만나다라고 하는 밑의 주제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고 테크놀로지를 만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나고 컬처를 만나는 4가지의 디자인 향연을 시민분들 함께 오셔서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는 이렇게 문화 컨텐츠를 어떻게든 발굴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문화가 풍부한 것이 광주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라디오와 유튜브로 하는 시간 마치겠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곁에 있는 저수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 김규빈이었습니다. 뉴스탠바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초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보기가 좀 뜸했는데. 네, 바빴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쓰느라고 많이 바빴다고. 맞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수지가 저수지는 다 돌아다니고 네. 있는데. 영상 확보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수지를 왜 돌아다닌 겁니까?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있었잖아요. 네, 폭우 맞아요. 많이 왔을 때. 예. 이제 이거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하천을 이제 막는 그 제방이 좀 부실해서 관리 부실이 아니냐 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가두는 시설이 그만큼 중요한데 특히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농업 용수를 위해서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 우리 저수지는 좀 어떨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타 지역보다 더 많습니까? 많은 편이고요. 어. 예. 일단 그러니까- 농지 규모가 굉장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남이.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그 농업용 저수지 그거를 관심을 갖게 된 게 거기에 대한 안전도 때문에 이렇게 네네, 관심을 맞아요. 가지게 된 거예요? 일단 저수지 그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저수지라는 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놓은 거고 음. 댐이랑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게 법적으로도 그 제방이라고 이제 물을 가두기에 쌓은 이렇게 큰 뚝 같은 거 있죠. 댐 네네. 그게 15m 이상이 있대 높이가. 그럴 때는 이제 댐으로 대부분 분류를 해요. 추가적인 좀 요소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규모로 구분한다고 하면 쉽고 또 댐 같은 경우는 뭐 생활용수나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물을 그때그때 빼고 할 수 있도록 수문 같은 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고 네. 저수지는 일단은 용수를 가둬놓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여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비상수문을 확 열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다는 점. 저희는 농업용 저수지를 좀 살펴봤다. 그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용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겨 있을 경우에 예. 압력이 상당히 많이 가해질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뚝의 안전도는 상당히 좀 네, 맞습니다. 잘 따져봐야 될 예, 것 예, 같은데, 근데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받아봤는데 전국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가 그러니까 전체 10곳 중에 9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고 실제로 현장에 가봤을 때도 시설이 너무 노후했어요. 네.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노후했고 그리고 이제 안전 등급이라는 거를 관련 기관에서 다 매겨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그걸 보면은 A, B, C, D 5단계인데 A가 우수, B 양호, C 보통. 요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거고 네. D가 미흡, E가 불량이에요. 예.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거고 E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결함 그리고 이제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근데 이 D, E를 보니까 D가 640곳, E가 52곳, 그러니까 52곳.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700곳 가까이가 실제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 장마철이나 폭우 내렸을 때 곡성이었나요, 맞아요. 구례였나요? 맞아요. 거기서도 뚝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네네네네. 그 저수지 뚝이 한번. 뚝이 이- 무너지는 게 정말 가장 큰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네. 무너지면 이제 그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아래쪽에 이제 민가도 그럼요. 있을 수가 예, 있고 예, 예. 뭐 농지 피해야 뭐 예. 불을 못 뻔한 건데 예.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네, 제가 일단 그 예전부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감사원 자료를 쭉 살펴봤었는데 저도 네. 좀 놀란 게 무려 1961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상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잖아요. 네. 찾아봤는데도 이게 7월에 효기리 댐이 붕괴가 됐어요. 네. 여기가 이제 폭우로 저수지 수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이 막 많이 오니까 결국에 제방을 넘어가게 되고 이게 제방이 이제 쌓은 뚝 이게 넘어가게 되면서 뚝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57명이 사망했고 당시에 98명이 실종 그리고 이재민이 7,800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이게 거의 역대급 사고였고 그 이후에도 거의 매년마다 꾸준히 계속 제방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잘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54일에 걸쳐서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장마가. 네. 이때 같은 경우에 10곳 저수지가 붕괴를 해서 민가가 침수가 되고 이재민 피해가 있었고 아 그때 10곳이나 예, 붕괴됐어요? 예. 붕괴된 것 외에도 뭐 시설이 일부 유실된 것까지 하면 84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 지금 현재도. 네.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 보통 지금 저수지 댐 같은 경우는 흙이랑 돌로 쌓아놔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쌓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 물이랑 흙이 섞이니까 진흙처럼 물이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움직일 때. 예, 요건 기사에 안 다뤘던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물보다 3배에서 5배가 넘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물에 잠긴 시설이 그거에 부딪혔을 경우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네. 이런 위험까지 있고 가는 힘도 세다 보니까 가깝게는 수십 미터, 멀게는 1에서 2km까지 그 영향이 쫙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진흙물이다 보니까 이제 농경지 피해가 있을 때 진흙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한번 덮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농업용수로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저수지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너무 놨을 많죠. 텐데 너무 많죠. 그 관리는 더 힘들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저수지 전체를 재난 주관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여기서 이제 나눠져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 소규모예요. 소규모는 거의 다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자체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정말 그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국내에서 저수지 800개를 혼자 담당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일 있을 때마다 나가봐야 되는데 800개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규모 저수지는 관리가 어렵다. 작고 널리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인력 부족.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름 다 지났다. 뭐 태풍 다 지나가고 장마 이제 끝났어. 이걸로 지금 이제 뭐 올해는 안심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대비를 해야죠. 비 안 올 때 대비 빨리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기관에서 안전등급 매겨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안전등급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돼 네, 있는데 저도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좀 취재를 해보고 좀 놀란 사실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 거의 17,000개가 있는데 전국에 그걸 매번 장비를 다 들이고 전문가를 투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유관 검사를 참 먼저 해요. 그 분기별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사원 자료도 보고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떠한 엄청난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도 일단 가셔서 눈으로 이제 등급을 보고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래됐으니까 그 현장 말을 들어보면 오래됐으니까 A, B는 아니다. 눈으로 보기 괜찮으면 C고 좀 이상이 있으면 D, 너무 심각하면 E.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나눠서 A, B, C, D, E를 매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직원 교육도 신입은 1년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뭐 5년마다, 10년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 실제적으로도 그 우수하다라고 한 양호하다라고 그 등급이 매겨진 저수지에서 사고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도 아까 말했던 그 사고만 봐도 10개 저수지가 붕괴가 됐다, 제방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C등급이 보통인 C등급이 4곳, 그 양호라고 한 B등급이 6곳.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 곳에서 모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거를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방이 이제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이제 약간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만 제방 내부에 물길이 어떻게 나져 있어서 언제 이거 물이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해빙기 때는 눈이 얼었다 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전점검 그 체크를 할 때 누수 여부를 많이 봐요. 제방 옆으로 주변으로 물이 샜나 안 샜나. 근데 이게 눈 때문에 녹은 건지 이게 물이 새서 녹은 건지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저수지 물 아래도 시설물들이 있는데 네. 그건 정말 확인할 수가 없죠. 그건 육안으로 그럼요. 확인할 수가 없는 예,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걸로 왜냐면 이걸로 정밀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그렇네. 또 이게 예. 그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비 많이 올 때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럼요. 겨울에 또 얼었다 풀렸다 반복하면 네, 네, 그 네. 뚝 자체가 네, 약해질 수 있겠네요. 또.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2만 개 가까이가 지금 전국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또 안 달았던 게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부실하다 안전등급 매기는 거. 네네. 그 외에도 그게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정밀한 그런 검사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감사원 그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수로라고 해서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정 수위가 넘으면 제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 좀 약간 네. 낮게 예.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물러미하고 있어요. 그게 물이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네. 길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 물이 넘어서 그대로 내려가면은 이게 괜찮은데 물이 넘어와서 이 옆쪽으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약간 90도로 넘어가서 90도로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곳 같은 경우는 네. 물살이 바뀌잖아요 방향이.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그 물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이 빨리
못 빠져나가니까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안전등급을 정밀검사에서도 잘못 매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예.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목 현상처럼 예, 맞습니다. 꺾이니까 예, 이제 그런 그쪽으로 겁니다. 다 예. 몰리니까 거기에 물이 압력이 높아져 더 버린.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전 점검이라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는 좀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예,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예. 많은 양 숫자에 인력은 부족하고 뭐 예산도 뭐 맞습니다. 올해 또 다 줄였다고 네, 하고 맞아요. 여기는 뭐 늘렸을 리가 없을 것 예, 같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대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제가 거의 한 수십 분을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만나 뵙고 하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한전된 예산에서 하니까 우리도 좀 답답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오브 더 레코드처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사실 확보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건 되게 단순한 거지만 사실 국민의 뭐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예산 확보해서 끝나냐 그건 아니고 그 예산을 그럼 뭐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체계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그 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뭐 어떤 걸 해준다는 게 거의 다 대규모 저수지를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선에 생각을 하면 당연히 큰 저수지가 위험하면 더 큰 문제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전 등급이 좀 낮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전문가들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도 좋고 안전 등급 위급한 것도 좋은데 지금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이 저수지가 잘못됐을 때 뭐 민가나 농지나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좀 먼저 해야 된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예, 해줘야 그 되는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 같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 등급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뭐 기사에 담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체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를 관리를 한다지만 지자체마다 또 굉장히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수지 이름을 보면 마을에서 쓰는 저수지 이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SNS 아니 그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검색해 본 지도 거기서 쓰는 저수지 명이 있고 기관에서 쓰는 저수지 명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라는 게 얼마나 지금 좀 부실한가 이런 부분을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네. 좀 정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올해 그 가뭄 때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식수라든가 용수 쓰시는 분들이 그 저수지 바닥을 좀 빨리 좀 맞습니다. 정말 긁어내야 된다. 네, 네, 왜냐면 네, 네, 네. 그 저수지 바닥에 이제 흘러 나온다고 네, 진흙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준설이라고 예. 보통 거기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그릇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 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흙이 쌓이면은 결국 저수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지고 그렇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 금방 넘칠 수 있으니까 그 흙을 파내는 준설 그리고 뚝을 좀 높여놓는 보강. 예, 그런 보강 공사를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일단 조금이라도 이제 비가 많이 안 올 시기가 왔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네, 맞습니다. 예, 대책을 좀 세우고 네. 장기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안전 대책까지 좀 네.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수지 관련 얘기 김초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스탠바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